중세 이전의 사회에서는 화장이나 이런 것들, 뭐 수은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얼굴을 하얗게 화장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시신이 폭발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왕이 죽으면 일단 검시를 해요. 독살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해야 되니까. 엘리자베스는 좀 나이 들어서 굉장히 장수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시하면서 속을 싹 비우죠. 이거 미라 만들듯이 시체를 방부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하고 몸의 수분을 일단 빼야 부패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가 뭐 넣냐 하면 주로 요즘이야 포르말덴? 그거 쓰는데 그런 거 없었으니까 라벤더, 로즈마리, 바질, 레몬 이거 갖고 이제 방부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됐을 리도 없고 관안에서 그러면 날씨가 더우면 아마 부패했겠죠. 부패하면 뭐가 찬다? 가스가 찬다. 그래서 가스가 차면 폭발은 아니고 아마 석관 뚜껑이 가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슬쩍 들렸다가 뭐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3월 24일 날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은 4월 28일 날 치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요. 당시에는 방부 기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가스가 찼을 거고 이거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차고 뭔가 그래서 좀 냄새가 나고 관이 조금 이렇게 부풀었다. 뭐 이런 기록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1세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화장품은 사실 뭐 폭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하얀색으로 칠하는 화장품을 이 베네치아 세루스라고 하는데 나비랑 식초랑 혼합한 화장품이거든요. 16세기, 17세기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얀색 피부가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고귀한 계급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엘리자베스 1세도 이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사벨라 데스데라고 하는 이탈리아 만토바 후작 부인인데 이분은 엘리자베스보다 약간 한 세대 정도 전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이사벨라 데스데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을 썼겠죠, 그 화장품을.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분이 조금 연로한 다음의 기록들을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요. 부정직하게 추해진, 부정하게 화장한.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막 뒤틀어지고 근데도 계속 흰색을 바르니까 이제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납을 그렇게 계속 바르면 불임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강엔 좋지 않은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신분적인 차이를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일단 흰 피부. 근데 이렇게 재미난 게 피부가 하얗다 보니까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게 돼요. 피부가 검으면 이 파란색 이 혈관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귀족들의 피는 파랗다라고 하는 블루브러드 신화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피가 파라면 큰일 나죠. 그거는 피는 빨간데 이제 혈관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이제 귀족 여성들 초상화를 보면 이 흰 피부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꼭 옆에 하인이나 하녀를 같이 그리는데 하인이나 하녀가 대부분 흑인들이거든요. 그래야 흑백의 대비가 명확하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간이 폭발했다 안 했다는 것이 사실 가장 많이 증명된 게 실제 발굴을 하거든요. 소련 시절 때 1960년대 그 게라시모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탈린 때 아주 총애를 받아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그러한 역사 인물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반 뇌제, 이반 그로스느이를 발굴을 했어. 실제로 정식 고고학이니까 다 남아있지 기록이. 근데 실제 이반 뇌제도 죽기 전에 계속 엄청나게 뭘 먹고 이 사람 안 죽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체가 엄청나게 부풀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발굴을 할 때 뚜껑을 못 열었다고 그래요. 가스가 막 안 돼서 막 폭발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간신에 들어 올리니까 가스가 막 새어나가면서 악취가 나와서 심지어 그때 발굴 참여했었던 몇 명은 그거를 발굴로 공부를 그만뒀대요. 고고학을 충격받아가지고. PTSD 같구나. 왜냐면 이게 이반 뇌제가 가장 무서운 인물인데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가스 빠지고 이러니까는 쇼크를 먹었어서 몇 명이 그만뒀다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을 했다. 그거는 아닌데 이제 관이 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으면 이게 폭발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도구를 시도하다가 남겨졌을 게 더 큽니다. 체르노빌 하면 대한민국 분들은 아마 다 요즘의 어린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체르노빌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원전 사고잖아요. 혹시 공부하시던 지역이 체르노빌하고 가까우셨나요? 체르노빌은 현재 키우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하고 빌라루시아 국경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고 나고 10년 뒤에 유학을 갔었는데 저는 노브시비리스크 시베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몇천 킬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로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은 서유럽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 러시아가 난리 난 줄 아는데 사실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고가 꽤 많이 났었고 작게 그리고 90년대 곧바로 망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망한 상태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거의 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 데서 나오는 뭐 섞여 있다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방사능에 신경 쓸 겨를이 그게 없었군요. 없으니까는 제가 물어보면은 있긴 있었지 하는데 지금 그게 우리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런 분위기 아마 시베리아였던 것도 있긴 한데 한 가지 다만 이제 이건 있더라고요. 그게 요오드 성분을 먹어 좋다면서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미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먹이고 한국 김. 그때 9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김이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김 검은 종이라고 안 먹는 거 애들은 막 억지로 선생님들이 막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결국은 그 체르노빌에 대한 말은 안 하지만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유럽 지역이 굉장히 비상이 많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직후 몇 년 동안은 그 유럽에서 특히 서유럽에서도 비 맞지 말라 그랬어요. 비가 굉장히 산성화돼 가지고 정말 해롭다 그래서 원전 하면 방사능 이게 과거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세계였던 것들이 지금은 다 밝혀진 것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 역사 속에서는 야 이게 굉장히 피부에 좋아, 이게 몸에 좋아. 뭐 담배도 사실은 굉장히 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왕도 피웠었고 수은이나 납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납이 대표적이죠. 납 있고요. 납은 네.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와인이랑 섞어서 먹기도 했어요. 납을 섞어요. 어떻게 섞어요? 그 와인이랑 납이랑 같이 섞으면은 이 아세트산 납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단맛을 내거든요. 또 그 와인을 발효를 멈추기 때문에 와인을 오랫동안 또 보존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은 실제로 와인이랑 섞어가지고 사파라는 되게 달착지근한 일종의 감미료를 만들어가지고 와인에 섞어서 먹기도 했었고 납을 와인에 이렇게 섞으면 달달한 맛이 나게 돼요. 이게 이제 우연히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왜냐면 납으로 만든 용기에다가 조금은 나빠도 보시려고 근데 사실 이 납이 사실 굉장히 유용한 금속이거든요. 그 고대에는 검은색을 낼 때로 납을 쓰고요. 그러니까 납을 그 황이랑 섞으면 방영광이 만들어져가지고 검은색을 내고 또 납을 탄소랑 엮으면 배경광이 만들어져가지고 또 흰색 그 알료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었고 또 게다가 납은 이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방수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납은 녹는 온도가 되게 낮아서 우리가 보통 청동기를 인류가 가장 먼저 쓴 금속으로 보통은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청동보다도 납을 더 먼저 썼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는 대략 한 기원전 한 3,500년, 3,300년 정도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납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는 대략 한 기원전 7,000년, 6,500년? 이때 이제 소아시아에서 납 구슬들이 나오거든요. 만년 전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납이 구체적으로 쓰이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집트 때부터인데 이집트에서는 대략 한 기원전 3,500년경에 만들어진 납으로 만든 여성 상도 나와요. 아비도스라는 출토가 됐고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납을 적극적으로 쓴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눈에다가 바르는 이 아이라이너에 납을 섞어가지고 써요.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 그럼 수천 년 전부터 납 중독은 일상이었겠네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알고 있죠. 납이 얼마나 해로운 금속인지. 근데 그거는 납이 축적이 되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나오는 증상들이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마도 그것이 축적돼서 안 좋은 영향이 발현되기 이전에 대체로 사망을 했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납을 되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납이 도대체 어떤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 근데 납이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이롭기도 하다라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요. 그래요? 이게 한 2010년에 이루어진 연구인데 이집트인들이 사용했었던 아이라이너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납이랑 소금을 섞은 납염이라고 하는 성분이 검출이 됐었고 이 납염을 잘 사용을 하면은 눈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병균들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납이 들어오면은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단기간 동안 나타나는 증상이고 계속 쓰면은 결국엔 납 중독이 되지만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은 납 중독이 발현되기 이전에 대체로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만 나타났었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대 과학 기술로 해롭다고 보통 이제 판단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른 시공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납의 멀티버스. 지금 납 얘기 좋은 말씀하셨는데 납을 포함해서 청동 자체가 이게 관리를 잘하면 되게 황금빛으로 이쁜데요.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녹을 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중국의 상나라나 고대 로마도 그렇고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유리했을까? 왜냐면은 녹이 없으면은 되게 아름답고 그 안에 물이나 술을 넣어도 상하지가 않는데 녹이 썰어버리면
폭발은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고 오히려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많이 해서 사실은 완벽하게 안 좋고 좋고가 아니라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언제 무엇이 빨리 발현되냐인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잘 알고 있는 진시황 이게 나왔습니다만 수은을 발라가지고 사방에다 경면 주사했지 않습니까? 수은이 또 이게 잘 결합이 되기 때문에 뭘 바를 때 정말 잘 발리거든요. 그리고 또 몸에 바르면 되게 금방 또 이렇게 미백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됐었던 것도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일본에서는 우리 보거 있지 않습니까? 독이 있는 보거. 네. 그거로 또 먹었다는 게 신석기 시대 조개무지에서 이미 나왔어요. 지금도 일본의 보거독을 이 보거알을 조미해서 만드는 장인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딱 그런 말죠. 왜 세상에 모든 것은 독이 아닌 게 없는데 조금 쓰면 약이 되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사람들도 이 보거를 독을 있는 생선이 아니라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요. 되게 재밌는 게 보거알을 이렇게 막 묻혀서 이렇게 홍어 삭히듯이 삭히는데 2년에서 3년을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삭히더라고요. 리포터가 와 이게 뭐 보십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 특별한 방식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드셔보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터가 좀 겁내 하면서 사장님부터 한 입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조몽 시대 때 집자리 안에서 이 일가족이 뼈가 나왔는데 그리고 공교롭게 그 집 안에서 이 보고 뼈가 나와가지고 혹시 이분들 진짜 이거 먹다가 같이 탈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유감스럽게도 보고독은 뼈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죠. 수은 얘기하셔서 땅에서 수은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 하면 사회에 보면 누가 매독에 걸렸는데 수은 처방을 받았다. 매독 치료제로. 예, 매독 치료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저 볼 때마다 저도 이제 사실 과학자나 뭐 화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를 궁금해만 하고 찾아보진 않는데 이 사료들을 보다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매독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호전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복용을 하길래 이게 호전이 되지? 근데 사실 매독은 순으로 치료되는 질병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태가 호전되는 건지 이 얘기는 나중에 혹시 과학을 보다 해서 뭐 전문가가 나오시면 한번 이거 보다 채널에서 병을 보다 뭐 이래가지고 뭐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수은은 또 이게 남아메리카 마야 문명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진사라 그래서 빨간색 황화수은을 그 알료로 사용했어요. 빨간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마야 문명이 융성했었던 여러 도시 지역들을 조사를 해보면 토양을 수은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마야 문명 자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데 어쨌건 이 사람들은 어쨌건 수은에 굉장히 많이 노출은 되어 있었다. 몸에 안 좋은데 지금도 우리 먹고 있는 게 와인 들어가는 무수화 황산인가요? SO2? 이게 이제 와인 변질되는 걸 막으려고 미량을 첨가하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진짜 몸에 안 좋은 거는 그 알코올 자체가 몸에 안 좋죠, 사실은.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근데 근래 의학적 의견은 술은 정말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다, 신체에. 그게 요즘에 최신 의학적 이론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우리가 마신다는 걸 즐기면서 무엇인가 건강 외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다른 있다. 면에서. 그렇죠. 예. 프랑스 103세, 105세 우리 할머니께서 얘기하신 게 나의 건강은 이 매일 먹는 와인 한 잔에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구약 성경에 포도주 얘기가 144회 나오거든요. 그걸 누가 한번 샜는데 사실 술 때문에 그래서 멀쩡하게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 술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구약에 막 나와 있어요.